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국채시장 안정돼 가고 있죠. 글로벌 시장 거의 공통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1차적으로 올 때까지 다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한번 금리 쪽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고요. 국채 대응 전략도 마찬가지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이 마무리됐죠. 20년물 입찰 이제 마무리됐는데 다음 주에 물론 또 다른 입찰이 있긴 있겠는데 그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다른 나라들 해외 국가들이 미 국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또 그것의 보유량에 따라서 금리가 또 많이 변동이 될 텐데 향후에는 그 추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누가 받아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국가들이 그러한 이제 국채 많이 발행하고 부채는 항상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부채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이 타이밍에서 미국하고 일본의 국가 부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놓는 그런 자료를 또 내놨습니다. 오늘은 그 자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시장 현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일정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20, 21일 이렇게 일정이 있고 27, 28일에 또 일정이 있고 이번 달은 그렇습니다. 다음 달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21일 날 20년물, 그리고 그 다음날 10년물 팁스, 다음 주에 2년물, 5년물, 7년물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무난히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2년, 5년, 7년물 이것들 좀 조심을 하자, 끝까지 조심하자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금리는 항상 또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입찰 지나가면서 안정이 된 다음에 이때 다시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년물, 10년물, 이 30년물 입찰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그 입찰 때 나타났었던 그 흐름하고는 약간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3년물하고 10년물 입찰때는 괜찮게 시장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30년물 때 많이 흔들렸죠. 근데 20년물 때는 괜찮게 다시 안정이 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찰 경쟁률이 좀 약간 안 좋았어요. 지난달 10월보다도 안 좋고 9월보다도 안 좋고 지난 분기보다도 안 좋았지만 외국인 지분율 쪽에서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74%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73보다도 좋아지고 9월에 65보다도 좋아지고 지난 분기 평균 66%보다도 좋아진 그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일의 금리보다 좀 많이 안정되는 그런 흐름이었다. 30년물하고 20년물은 거의 여건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20년물이 30년물의 부진을 어느 정도 씻어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현황을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팁스 입찰 보면은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도 또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10년물 팁스가 150억 불 발행이 됐고 낙찰 금리가 2.18%, 그 당시 명목 금리가 4.41%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한 2.23%로 축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표는 클리블랜드 쪽에서 내놓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거든요. 11월에 한 2.4 정도까지 올라갔었다 이렇게 보고, 또 실제로 보면은 이 올라가는 게 요걸 좀 확대해서 보면은 올라가다가 이제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그거보다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꺾이는 그런 모습 보면은 향후에 좀 더 안정이 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상품 시장처럼 또 GS CPI처럼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향후에는 조금 더 안정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 국채 입찰을 놓고 봤을 때는 20년물로만 봤을 때는 수급이 좀 살아나는 게 아닌가, 여기서 이분 생각도 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2달 이후에나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이 되겠지만 과연 설사 나타났더라도 그게 장기적인 변화가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20년물 국채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이쪽 팁스에서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또 진정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배경 요인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년물 일드가 이제 제가 타겟으로, 단기 타겟으로 보고 있는 4.2, 4.3 이쪽까지 이제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4.5로 깨고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4.3 이하로 내려가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5.37 정도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비 보통 선행해서 움직였을 때 80에서 100bp 정도 좀 더 빠져내려올 수 있다.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단순 대입해 보면은 과거, 그러니까 2019년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이 정도 선행을 했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금리나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100bp
감안을 해도 한 4.2에서 4.3 그래도 이 수치가 나오는 거죠. 보통 한 4.37 정도가 한계의 어라운드다 이렇게 보면 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단기 랠리를 생각하셨던 그런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기대하면서 접근하기는 약간 좀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단기적으로는 4.3에서 4.37 이 구간이 한계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하하고 관련돼 가지고 금리를 볼 수가 없는 이유는, 여기 CME 패드워치 툴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5월달 FOMC 미팅 내년도 거요. 그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인하 확률이 56.88%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기준금리가 470에서 500이 될 확률이 18.1%. 거기서 이번 주에는 12%까지 낮아지고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금리는 내려왔는데 이 금리 인하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리 흐름이 추가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반영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국채 수요 확인한 다음에 안도 랠리, 그리고서 어느 정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러니까 선행에서 반영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의 금리도 49%에서 44.8%로 일주일 사이에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거꾸로 동결 확률이 32에서 40%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감안한다면, 확실하게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추가적인 국채 랠리는 좀 힘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세가 좋으면은 시세가 시세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막 추경 매수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부터는 좀 조심하자. 단기 투자자들은 좀 조심하자.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제 반영이 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 4.2 돌파하면서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아직은 그런 얘기가 나오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페드가 이제 금리 인상은 접을지언정 디스인플레이션을 접을지는 의문이다. 이 말씀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부채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돼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채 시장이 변동되고 또 금리가 변동되면서 달러가 변동되고 엔이 변동되잖아요.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등 세게 나왔죠. 2022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잭슨홀 미팅 그 다음에는 쭈루루 이렇게 엔이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지만, 저점 형성한 이후에 2달을 계속 올랐어요. 이때 나타났었던 그 모습이 페드하고 재무부의 유동성 완화 흐름 때문에 나타났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2022년 잭슨홀 그 당시에는 이 달러 유동성 공급이 나타났고, 그 효과가 11월 미국채 입찰 때부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었죠. 금리가 쭉 빠져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지역은행들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추가로 나타났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뭐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지금은 오히려 금리가 내려오는 것을 페드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감안하면은 이것이 그대로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페드의 12월 FOMC, 이번에 오는 그 FOMC 회의하고 재무부가 자금 조달 계획을 또 세우는 구간이 내년 1, 2월이거든요. 공개가 되는 건 2월이겠지만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이 1월부터이기 때문에, 이 1, 2월 달, 그러니까 12월에 FOMC 회의에서 시작돼서 재무부가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영향이 반영되는 1, 2월 구간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 좀 복합적으로 변곡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올해 말 내년 초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를 놓고 보면은 올해 28.19%나 지금 상승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BOJ가 국가부채 부담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선순환 사이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점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걸 목표로 해서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가부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일본 자산이 올라가는 게 BOJ한테는 또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라는 그 점도 한번 좀 우리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 중국, 영국 이렇잖아요. 그 세 나라가 보유한 현황하고요, 그리고 과거 흐름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거 한번 따져보고 누가 좀 더 사줄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쪽을 자꾸 따지냐면은요. 이 해외 투자자 지분율이 좀 증가가 돼야지 미국 국채 발행하고 QT를 진행 중인 지금 정책상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이 모습이 좀 감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달러 강세가 완화가 되면서 엔이 강해지고 또 이머징 마켓 쪽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났었던 엔의 모습이 지속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런 모습이 좀 해외 투자자 지분율 증가의 모습이 좀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본이 들어오고 중국이 나가던 그 모습이 이제 중국이 다시 들어오고 일본이 좀 나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일본이 나가는 모습이 가속화되면은 좀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미국 금리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되기보다는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나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 쪽에서 계속 이렇게 보유하고 있던 양이 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2022년 중반부터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뭐 좀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박스권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국은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이제 그것을 채워 넣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요 제가 박스를 만들어 놓은 요 구간이 중국이 많이 팔기 시작하고 일본도 약간 좀 보유량이 늘다가 좀 감소하는 이 구간 그 빈 수급을 영국이 좀 채워넣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보시면은 이 중국 이탈 가속이 되는 이 구간이 영국의 보유 증가 속도가 좀 빨라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나타났었던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 3국을 모두 다 합계해서 따져보면은 2조 8천억 달러에서 2조 6,600억 달러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올해 9월 2조 5,300억 달러로 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은 이거 세 개를 다 합친 그 금액 자체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나라 말고 이 이탈 자금을 대체할 국가가 있는가 이걸 따져봤을 때 경제력을 좀 생각해보고 경제 그 사이즈 측면에서 놓고 봐도 이 세 나라를 대체할 나라가 과연 있을까 이건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 나라를 합한 금액이 보라색이거든요. 박스권이에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요. 뭐 크게 줄고 크게 늘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전체 미국 국채를 보유한 전체 외국 그러니까 이 세 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까지 다 포함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권이에요. 해외 투자자 모두 다 합치면 7조 달러에서 8조 달러 요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영국 이 세 나라를 합치면은 2조 7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본하고 영국이 계속 사준다 하더라도 중국이 여태까지 판 것처럼 계속 판다라고 한다면 이 중국 이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매수세가 누구인가 그걸 따져봤을 때 그건 참 과연 지탱할 수 있을지 미국 국채 발행이 지속이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은 금리를 더 내려가게 만들 수도 없고 일본 자금이 이탈되는 것을 방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중국 쪽을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최소한 이 세 나라의 움직임이 향후에 미국 국채의 흐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중국의 이탈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나타나는 노이즈나 어떤 회담 같은 그런 얘기들은 계속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내놓은 자료, 일본하고 미국의 부채, 국가 부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서론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32조 달러고 그게 GDP의 약 120%에 해당된다. 근데 20년 전에는 GDP의 56%밖에 안 됐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좀 많았는데 그게 1946년에 118%였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많이 늘어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국 같은 경우는 53년까지 매년 GDP의 3%를 상회하는 재정 적자가 나타나게끔 재정 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이 올해처럼 계속
좋은 성장, 막 3%, 4%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좋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2% 미만으로 결국 수렴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한다면은 결국 GDP 대비 부채 비율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씩 증가를 하는데 자동 적자가요. 근데 2% 성장을 하면 1%씩 계속 적자가 생긴다는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서론을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좋은 점, 그리고 미국이 과연 그걸 따라갈 수 있는가, 이걸 거론하면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일본 쪽을 보면은 여기서 요점은 저거예요. 순부채 대차대조표를 만들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채가 252%, GDP의 252%가 일본의 부채인데 일본의 자산도 있다라는 것이죠. 134%에 해당되는 자산도 있고 그 중에는 국내 투자되는 주식이 30%, 해외 쪽의 증권이 55%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 증시가 좀 호황을 보이면은 이쪽 GDP의 30% 되는 자산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55%의 해외 주식과 채권도 지금 수익률이 좀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채권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서 먹는 게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 쪽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가 142%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은 2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일본에 비하면 이 수치가 좀 낮지만 이 자산 수치 역시 마찬가지로 낮기 때문에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119%이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은 금리가 지금 높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가계 쪽에서 저축률이 높기 때문에 저금리의 원동력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 자산의 가장 큰 포트폴리오가 증권이기 때문에 싸게 펀딩할 수 있는 소스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본하고 미국의 근본적으로 부채 성격이 약간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가계자금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싼 금리로 자금이 조달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외국에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형성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금리 자체도 미국이 높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보다도 높고 일본보다도 높고 또 다른 국가하고 비교해봐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측에 속하니까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부채를 논할 때 미국이 일본하고는 부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패드가 일본은 해결될 수 있고 미국은 부채가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논하는 것인가, 그걸 따져봤을 때 그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리고 왜 갑자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뜬금없이 이 시점에서 이 부채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거론하기 시작했을까,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 생각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그림을 그리고 시장하고 소통을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패드가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마도 이제 SNS상으로 특히나 뭐 트위터 같은 데서는 왈가왈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경제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다 한마디씩 하겠죠. 미국 경제가 이러쿵저러쿵, 패드가 뭐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시장과의 소통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나 정책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또 될 수가 있는 것이, 부채 규모가 유지가 되는 그 하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 같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지만 상대적으로 그 부채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금리와 인플레이션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금리보다 인플레이션이 좀 더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부채는 감소하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세인트 루이스 패드에서 그런 비슷한 내용의 리포트를 쓴 적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건 기회가 되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미국 부채가 해소되었었던 과정 중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해결해준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GDP의 3%를 상회하는 그런 재정적자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것을 거론한 것은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채 발행 조절을 지속하겠다라는 뜻하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최근에 나타났었던 국채 발행량을 조절한다, 이 뜻은 결국 유동성이 지속이 될 수 있다. 최소한 국채 발행을 하면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보다는 국채 발행 조절하고 재정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면서 확대 재정을 컨트롤하면서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다. 이 뜻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경제 정책상으로는 성장을 주도하고 디스인플레이션을 유지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갑자기 낮아질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근에 엔화나 달러나 유동성 흐름에서 나타났었던 모습이 2022년에 나타났었던 모습보다는 속도가 조절될 그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설사 지속이 되더라도 설사 뭐 두 달이나 뭐 세 달이나 2022년처럼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그 탄력은 좀 조절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상으로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경제 정책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 계속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또 국가 부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이것이 지금부터 거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국가 부채는 계속 이슈화되면서 정책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페드가 이렇게 어떤 이슈를 공론화하는 것은 뭐 과거에서도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슈를 또 제기하면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급하게 변동됐었던 모습, 금리가 내리고 또 달러 값이 내리고 그리고 엔화 값이 올라가고 하는 유동성이 좀 완화되면서 나타났던 모습이 빠르게 계속 진행될 그럴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국가 부채가 이슈화된 그런 상황 하에서는 과거잣대로 계속 정책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또 새로운 정책을 그들 스스로 국가 부채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그런 방법의 정책이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